대한민국에는 3명의 성불구자가 있습니다. 자고 갈래? 아직 부자 못했어. 박세로이,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내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진도준, 억지로 눈을 감아도 자꾸만 내가 보였죠? 그렇다고 해서 난 경찰이고 당신이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장혜준. 오늘은 탕웨이를 거절한 3번째 고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와, 기생충이 벌써 3년 전 영화네요. 한국 영화계에 있어 2019년이 기생충의 해였다면 2022년은 헤어질 결심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편 다 한국 영화계에서 추앙받는 감독들의 작품이지만 결과물은 정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님이 가진 커리어를 착실히 계승하는 느낌이었어요. 사회 문제와 깊게 연관된 주제의식, 디테일에 극에 달한 묘사들, 그러면서도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다소의 코미디 장면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우화적이기도 한 영화가 기생충이었다면 헤어질 결심은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선 박찬욱 감독님의 커리어를 계승하지만, 영화의 스타일은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듯한 날이 서있고 잔혹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스타일이 굉장히 절제된 영화가 탄생했죠. 마치 눈의 꽃으로 기억하고 있던 박효신이 야생화로 돌아왔을 때와 같이 각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화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헤어질 결심이 불륜미화 영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짚고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전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든 사랑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아무튼 불륜미화 땅땅땅 라는 의견을 관철하시는 분들은 제가 꺾을 방법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긴가민가 하신 분들과는 조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이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적당한,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런 사랑 말고 소위 찐사랑이라 부를 만한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걸 2시간 내에 전달하기 위해선 극단적인 상황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봅니다. 이제 막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현직 유부남의 사랑,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불륜미화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영화의 중요한 요소인 타이밍의 어긋남을 놓고 보자면 장혜준은 자신이 품은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설애를 떠났습니다. 이 또한 심기체 불륜론의 심해 불륜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행위적인 불륜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송설의 사랑이 아름다운가를 놓고 보았을 때 이 또한 미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보았을 때 불륜 영화로 보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불륜 미화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배우들의 마스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장혜준은 비겁한 사람이고 송설애는 잔혹한 사람입니다. 이 둘의 사랑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 또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불륜인데 아름다움에 괜찮다? 예. 전 이 작품이야말로 불륜미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주변인의 행동과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흘이란 짧은 불륜 기간과 몇십 년간 가족을 돌본 시간 등을 통해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점과 헤어질 결심이 보여주는 관점을 바라보면 그 태도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를 톱파본 뒤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이 리뷰는 영화 소개와는 다릅니다. 영화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주는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리며, 이미 영화를 보셨다는 전제 하에 작업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표적지를 맞춘 뒤 칠곡동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두 놈 중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사격 실력 차이입니다. 혜준의 표적지는 모두 90점 안에 들어있고 0점도 잘 모여있는데 반해 수완의 표적지는 9점을 맞춘 경우도 있지만 7점 내지 3점대까지도 내려갑니다. 즉 사격 실력, 이후 영화의 묘사에 따르면 형사로서 혜준의 실력이 꽤 뛰어남을 암시하는 묘사인 셈입니다. 소장님하고 1팀은 들은 척도 안 해.
어떡해요. 외모도 그렇지만 반말을 하는 혜준과 존댓말을 하는 수완에서 두 사람의 경력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지. 우리? 흔히 아랫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외투를 입게 도와주는 장면에 있어 혜준은 능숙히 수발을 들고 수완 역시 능숙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한 셈인데 혜준의 됨됨이가 보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형사하면 을에 연상되는 활동복 차림의 수완과 양복 차림의 혜준. 편안하게 흘러가는 상황과는 다르게 자연스럽지 않은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영화 시작 1분 만에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요.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해놓고 형사님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야. 지금껏 미디어가 보여온 형사와는 관장님, 진실의 방으로. 여기를?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도 완벽 초인은 아니었으니 또 졸았구나. 혜준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작품에 불면증이 등장한다면 10중 8구 고민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헤어질 결심 역시 이 능력 있고 기품 있는 형사의 마음속 어딘가에 고민이 있음을 이 불면증으로 암시합니다. 잠복해서 잠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수아는 범인을 잘 잡지 그랬냐는 너스레를 떨지만 정작 이 불면증에 대한 대화를 하며 향하는 곳은 주말에 기숙사 남는 애들이 많대. 원전, 완전, 안전. 단어의 변형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캐치프레이즈죠. 혜준의 부인은 최연소 원자로 조종 감독자 안정환. 거꾸로 해도 안정환입니다. 뭐요? 혜준의 해는 바다 해고, 송설의 설에는 원래 서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으려다가 변경했다는 오피셜이 있는 만큼 등장인물의 이름에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다분합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안정이 보이는 이 인물은 실제로 기사의 내용에도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주말 부부 10쌍 중에 6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데 괜찮냐고. 원자 핵공학을 전공했지만 통계학도 좋아했다는 내용이 나오듯 이름과 기사 제목이 표현하는 인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대사 역시 섹슬리스 부부 중에 55%는 이혼한다는데 괜찮냐고. 데이터에 기반한 대화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기 좋은 한 쌍처럼 보이지만 이 부부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금이 보이는데 초밥 같은 거 사 먹자니까. 초밥은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어. 초밥을 먹자는 부인의 말에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다며 거절하는 혜준. 이포로 전근호라는 말에 멋쩍게 웃으며 받아넘기는 혜준과 거절의 뉘앙스를 읽고 드러나는 눈깜빡임. 마지막으로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이 뒤에 깔리는 BGM과 다음에 뜨는 타이틀을 보시면 혜준에겐 정환과의 관계가 헤어질 결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장면을 뛰어넘어 추락사한 기도수의 시체를 수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60살 기도수 씨, 소지품마다 이니셜을 새긴다.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며 상대를 분석하는 습관을 지녔다는 것. 두 번째는 인공 눈물과 뿌옇게 묘사되는 기도수의 시체입니다. 기도수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상황을 제대로 보았다면 설애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반면 혜준은 노력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인공 눈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애와 혜준의 시차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도 혜준의 직업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 동시에 이렇게 넘어지는 묘사도 등장하는데 인공 눈물처럼 혜준이 노력가임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준의 인생에 큰 변곡점을 선사하는 게 바로 산에 가서 너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또한 이 첫 만남에서 이미 혜준이 설애에게 빠졌음을 장면적으로 보여줍니다.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정확히 설애가 혜준을 정면으로 쳐다본 순간 눈이 흔들리고 대사 처리가 다소 몽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애가 혜준을 바로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혜준은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대사 처리 방식의 차이가 극명하죠. 이후에도 원래 친절한 형사인 혜준이지만 단지 중국인인 설애를 배려한다고 보기에는 살짝 과한 친절도 엿보입니다. 부검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설명해. 쉬운 말로 해드려. 실족사한 기도수 씨는 강한 소유욕이 엿보이는 사람입니다. 소유욕. 그런 그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만 골라서 가정폭행을 당해온 송설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가 아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애에게 죽음을 확인시키는데 여기도 두 가지 포인트. 죽음을 말로 들을지 사진으로 확인할지 묻는 장면에서 말씀. 사진. 말로 듣겠다고 했다가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죽은 기도수의 사진을 보며 이 머리통이 깨지신 게 돌아가신 이유라는 겁니다. 피 많이 났을 텐데. 입꼬리에 미소가 살짝 스쳐가는 모습이 두 번째입니다. 이 미소에 대해선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상 가정폭력을 당해온 설애가 기도수의 죽은 모습을 확인하며 통쾌해야 하는 것이 하나, 두부열상을 머리통이 깨졌다로 풀어서 설명하는 혜준의 말이 웃겨서 웃는 것이 둘. 어느 쪽이든 애도하는 부인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화면은 부인과의 푸시업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만족하는 듯한 정한과 노력하는 듯한 혜준의 표정 사이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게 만드는 건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혜준이죠. 원전이란 단 한 번의 주의 소홀로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관리자인 정한의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혜준이 한눈 팔고 있는 곳엔 무엇이 있는가? 오묘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앉는 만인과 이 머리통이 참 기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혜준의 장면과 이어서 등장하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연하게도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흰쌀밥을 주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법할 겁니다. 굳이 정사 장면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곧이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잉 속았징 하면서 욕구불만이 아닌 상처를 치료 중이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용의자와 형사 신분으로 만난 객관적 상황과는 다르게 오묘한 무드가 흐르고 있는 혜준과 설애의 관계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혜준이 보는 것은 벽에 핀 곰팡이고 드라마는 설애가 보고 있었는데, 먼저 혜준의 구도는 버닝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습니다. 버닝에선 혜미와의 관계가 종수에게 있어서 답답한 세상을 벗어나게 해줄 희미한 빛, 희망 같은 존재였다면, 설애는 안전한 세계에 들어선 곰팡이, 이질적이고 유해한 존재입니다. 한편 극중국 장면들은 설애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극중인물이 말하자 그걸 다시 말하는 설애를 통해 알 수 있죠. 후에 중요해지는 대사인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는 일단 제쳐놓고 그 앞 대사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대로 죽게 두시오. 참 잔인도 하구나.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독한 것.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대로 죽게 두어라.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무녀의 대사는 송설애의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넘어가 우리 좋지. 16년 8개월 동안 계속 좋지. 또 혜준의 노력이 강조되는 장면입니다. 친근함의 상징인 800일을 해주고 있지만 마음이 아리기보단 팔이 저릴 뿐인 혜준. 인지능력 향상에도 그렇게 좋다네. 오호, 놀랍군. 물론 섹스가 고혈압이나 심장에 좋고 인지능력 상승에 좋다 라고 말하는 부인을 보며 무드가 생길 리 없는 점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젊은 중국인 여자가 산에서 죽은 사건. 늙은 남편이 불쌍하더라. 정확히는 늙은 남편이 죽고 젊은 중국인 아내가 살아남은 게 기도수 실족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혜준은 반대로 묘사하고 있죠. 고준 성품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혜준이 불륜을 저지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인 부인이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한들 그저 첫 만남만 가졌을 뿐인 설애는 이미 곰팡이처럼 스며들어 신경 쓰이는 여성이 된 것은 확실한 듯하네요. 이 흑백으로 가릴 수 없는 오묘한 회색지대는 수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가 간병이 제대로 갔는지 어쩐지 다 확인이 됩니다.
몸에서 보이는 가정폭력의 흔적, 그리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눈물은커녕 미소까지 보이는 모습. 정황상 설애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들은 조금 이상하죠. 이러는 건 더 이상하고요.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잠복을 한다기보단 스토킹에 가깝게 묘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장면적으로 내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와서 저희한테 DNA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앞선 대사는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면 천천히 잉크처럼 퍼지는 사람이란 해준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수의 손톱 밑에서 DNA가 발견되었고 검사를 위해 설애를 소환하게 되죠. 일 때문인지 호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해준을 상대로 설애의 마음 역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여자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신체의 은밀한 곳을 보이면서도 여경을 불러준다는 해준에게 괜찮다를 연말하는 설애. 남편과 싸우며 남편이 자신을 핥히었고 참다 못해 스스로 자해했다는 말에 해준은 자해하는 걸 보고 남편은 뭐라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설애는 극중국의 대사는 남편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영화의 중요한 장치인 번역기입니다. 중국인인 설애와 한국인인 해준은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애가 말을 하면 번역기가 번역해서 해준에게 들려주는 과정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번역기의 특성상 대략적인 의중은 전달되어도 뉘앙스가 100% 전달되지 못합니다. 재밌는 건 이게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입해봐도 별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권, 심지어 부부 같은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말에 담긴 의미가 오롯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영화는 해준, 정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아무튼 이 번역대와 전문을 보자면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나는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다가 좋아요. 이에 대해 해준은 나도. 설애도 해준도 인자한 자가 아니며 바다를 좋아한다. 인자한 자가 아니다도 중요하지만 이 둘 모두 바다를 좋아한다는 말 또한 중요한데 엔딩의 복선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의 전개를 보면 해준과 설애를 사랑의 눈먼 자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지혜로운 자들이고 충분히 고민 끝에 내린 결정들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제 얘기 듣고 울어준 단이란 한국 사람이에요. 마침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가 또 등장합니다. 보통은 유일한을 쓰지만 틀린 용례는 아니에요. 단일 민족처럼 단일하다 역시 뜻 자체는 올바릅니다. 그저 자주 접해보지 않으니 위화감이 들 뿐이죠. 설애가 위화감이 들지만 틀리지는 않는 말을 구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설애라는 인물의 사랑을 틀렸다고 정의 내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한 방향으론 일반적이지 않고 위화감이 들긴 하지만 설애의 방식 또한 올바른 사랑의 방법 중 하나라고 정의 내렸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컷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배치기도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미장센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해결 자체가 색감이나 이런 면도 아름답지만 구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기도 한데요. 똑같이 모니터 속 설애의 모습이 담긴 다른 컷을 보면 모니터가 화면의 A존에 정확히 위치하게끔 위아래까지 맞춰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심증을 알 수 없는 용의자를 담는 컷은 이런 느낌인데 반해 이쪽은 모니터의 위치도 조금 중심이 맞지 않는 상황이죠. 비슷한 컷은 아가씨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니까 너도 아가씨 같다, 그치? 처음엔 거울 속 수키에게 화면을 집중시키다가 화면 속으로 히데코가 들어옵니다. 히데코는 너도 아가씨 같다 고 말하지만 구도와 크기 자체가 수키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닌 히데코의 변덕으로 아가씨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인 히데코와 수키의 힘의 관계도 한눈에 잘 들어오는 구도죠.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분하고 혼인하려면 안 내보셨어요? 예를 들면 후지와라백. 얘, 넌 하냐치고 참 별창견을 다 하는구나? 수키의 당돌함에 의해 이 힘의 서열이 붕괴되는 순간 컷을 보면 히데코는 벌거벗고 있고 수키는 거울 속에서 빠져나와 거의 동등한 크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장센만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름다우면서도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컷이죠. 용의자에 불과한 설애는 모니터 속 갇힌 존재입니다. 설애가 발언할 때에는 빈이 설애에 맞춰져 있는데 거울 속에서는 혜준에게 맞춰집니다. 번역기가 말을 시작하자 혜준에게 빈이 맞춰지고 거울 속은 설애에게 맞춰지죠. 혜준은 번역된 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보느라 설애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지만 거울 속 조명이 다르게 비치는 설애의 표정은 훨씬 어둡게 보입니다. 이 구도 역시 모니터 속에 갇힌 설애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것은 취조 중인 혜준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의 분배를 보여주는 저녁밥 시킬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 더 가까이서 보는 설애의 표정은 웃었다가 정색했다가 하기도 하므로 그 속내를 알 수 없다는 느낌을 주죠. 의문스러움은 남아있지만 그녀가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복선을 깔아놓는 한편 이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때문일 겁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수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 형사가 설애에게 빠지는가에 집중하게끔 장면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초점이 이동하는 타이밍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초밥을 먹기 전엔 거울 속에 맞춰져 있다가 초밥을 먹자 살짝 놀란 표정으로 초점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본 곳엔 초밥집의 브랜드명이 있죠. 가면이 깨질 만큼 맛있는 초밥이란 거고 초밥은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어. 혜준의 말이 오버랩되는 시점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가 하나하나 보이는 이런 게 영화지. 감정은 놀랍구나. 왜? 전투에서 이길 확률 2%, 3%, 이제 4%. 와... 정리하자면 힘의 관계는 혜준이 쥐고 있는 듯하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설애의 표정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고 혜준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들입니다. 즉 서스펜스를 계속 가지고 가는 셈인데 마냥 의심스럽게만 보기에는 이 여자 매력이 터집니다. 앞전에 혜준의 반지를 체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이 앞에서 결혼 반지를 껴보이는 것은 결혼 반지를 껴보이는 행위로서 혜준을 밀어내기 위한 용도로 쓰일 뿐이죠. 하지만 혜준의 선의의 거짓말이 그러했듯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혜준을 수사관 이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미묘한 긴장감의 이유가 드러나는데 불법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을 적발했어요. 다른 37명은 추방됐는데 송설의 씨만 여기 남았네요. 불법 입국하려던 38명 중 37명이 추방됐지만 송설애만 한국에 남았다는 사실. 이 퍼즐 하나가 단순했던 사실들을 하나의 가정, 의혹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기도수가 일했던 사실. 설애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장인물들 모두가 극찬하는 설애의 미모와 딸로 착각할 정도의 기도수와 설애의 나이 차이. 다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수가 설애를 도왔고 그 도움은 약점이 되어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 피어나죠. 아, 예. 10분 안에 간다. 하지만 사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건국 군장 애족장 받은 개봉석 씨 좀 알아봐줘. 그런 상황에도 확인은 잊지 않는 혜준. 그리고 이 남자. 설애 못지않게 매력이 터집니다. 파도로 채워진 벽지의 집에서 설애가 추억하는 장면입니다. 배경음과 혜준의 움직임에 주의해보세요. 고양이와 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혜준은 반사적으로 피가 묻은 손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애는 입맛을 다십니다. 한편 이렇게 체포한 범인은 범이 산호가 죽였지? 산호 못 잡아요. 잡힌 용의자가 아닌 홍산호가 범인일 거라 확신하는 혜준. 이런 혜준의 수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아는 이의를 제기해보지만 이지가 CCTV 찾아왔어.
송소래가 할머니 아파트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이 남자 철저해도 너무 철저합니다. 자신이 가진 호감과는 별개로 조사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혜준. 하지만 수환이 보기엔 아직도 부족했나 봅니다. 그냥 남자 한국인이었으면 팀장님 바로 가서 잠복하자고 하셨을걸요? 의리가 있는 이야기죠. 혜준은 바로 잠복을 시작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혜준이 잠복하며 설애를 지켜보다가는 잠에 듭니다. 잠복하던 형사를 발견했는데도 잠든 모습을 찍고 아침 인사와 함께 웃으며 사라지는 설애. 앞전의 모습들과 종합해서 되새길수록 이 둘의 관계는 용의자와 형사보단 썸 타는 사이에 더 가깝습니다. 혜준 역시 굿모닝. 왜 아침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사람 당황스럽게 시리. 미지나 수환의 반응으로 봐도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걸 볼 수 있죠. 아까 배경으로 들리던 고양이와 새소리 있었죠. 설애가 밥을 주는 고양이가 놓아둔 시체입니다. 설애는 이를 확인하고 까마귀를 묻어주는데 고양이를 혼내기보다 그저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선물이 꼭 가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형사라는 직업과 다르게 혜준은 폭력을 꺼려하는 인물입니다. 안 써도 이럴 때 안심은 돼요. 애써 수환이 변명하는 것만 봐도 총기 휴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칼을 든 용의자를 상대로 방검 장갑을 꺼내들고 체포한 용의자를 때리지 못하게 하며 설애에게 피에 물든 주먹을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반면 설애는 피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까마귀를 죽인 고양이에게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다 라고 타이를 뿐 까마귀를 죽인 사실 자체를 혼내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선 그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물을 대하는 모습일 뿐이지만 설애의 이런 면모가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집니다. 잠복을 계속하는 혜준. 오는구나. 마침내.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며 마침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설애는 혜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사실. 송소래 살인 용의자입니다. 중국 돌아가면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엄마를 죽였다고요. 이에 대해 묻기로 결심하는 혜준. 물음표로 보낼지 마침표로 보낼지 끝맺음 하나마저 조심스러운 이 남자. 설애의 부름에는 행동이 빨라집니다. 이때 결혼 반지가 클로즈업되며 장면이 전환됩니다. 전문은 이랬습니다. 죽을 날을 눈앞에 둔 설애의 모친은 한국에 외할아버지의 산이 있으니 거기에 가라고 말하며 먼 길을 떠나기 전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후에도 설애는 3명의 죽음과 더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수와 사철성의 어머니,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모신의 살인에도 연루되어 있죠. 저는 이 4건의 살인을 통해서 설애, 나아가 사랑의 개념을 사회적 규범, 법에서 빼내서 관객에게 직접 판단을 맡기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혜준이나 관객,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꼭 결혼한 사람과 불륜 같은 이런 그림이어야 해? 다른 인연도 있을 법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최소한 이 영화는 형사와 피의자, 유부남과 과부 이 관점을 벗어나보자 이거예요. 나라에 뺏겼지만 내 맘속에선 후미산은 내 산이에요. 법적으로 산을 빼앗겼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산은 내 산이다. 어떤 규칙이나 도리를 초월해 내 마음 앞에 떳떳한 것.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이게 유독 찜찜한 건 자신의 마음에 응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와 목숨까지도 침범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길 권면하는 거지 진정한 사랑 앞에서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규범일까요? 마치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 속 김혜자 선생님을 보며 우리가 마냥 손가락질하진 못하듯이 질문이 필요한 문제라고 이 작품은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중 처음으로 밝혀진 이 어머니를 죽인 경우는 법적인 부분을 제하고 나면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애를 놓아주기 위해 어머니가 스스로 죽음을 원했고 설애도 고통에 찬 어머니가 혼자 남지 않도록 사랑으로 벌인 일이니까요.
기도수의 경우 조금 더 얕아집니다. 선의로 벌인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흔적이 드러난 상황이므로 명분은 충분하죠. 우리도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런 글을 접했다면 남편이 죽을만 했네 하고 혀를 쯧쯧 찰 법한 이야기입니다. 혜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설애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철성의 어머니로 가면 한층 더 얕아집니다. 어차피 죽게 될 사철성의 어머니가 고통받을 시간을 줄여주는 측은지심이 있었다 한들 결국 이모신을 죽이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목적성은 다른 곳에 있죠. 이모신까지 오면 이제 거의 접신물 수준의 명분만 남습니다. 이모신이 사랑하는 혜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자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느니 나를 해한 명분이 있느니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저도 실제의 이야기에선 옹호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가공의 이야기에선 당신 만날 방법이 여러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사랑 두 글자면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보다는 관객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나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라며 이 4건의 케이스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제 리뷰는 감독의 오피셜 해설도 참고하지 않고 전적으로 담긴 화면에 기반한 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는 스스로의 마음에 캥기는 것이 없는 설애는 어머니를 죽인 사연과 그 증거를 보여줌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기도수가 자살이라며 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기도수 씨 자살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在海上漂流了整整10天，我的样子像个骷髅，沾着屎尿。 이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孔子说过。 똑같이 번역기를 사용하지만 눈을 마주보던 것에 비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그는 나를 보았고 내 냄새를 맡았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격하게 말하지만 번역기는 차분한 어조인 점이 합쳐져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리감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혜준의 질문과 설애가 하는 이야기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기도수 씨는 사람 얼굴을 쏘아보면서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일을 20년 넘게 했죠. 무표정하게 친구도 하나 없었고 왜 그런 남자를? 나의 남편은 한여름 배에 생선 창고에 갇힌 채 열흘 동안 떠돌았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해골 같은 얼굴에 똥이 묻고 미친 사람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냄새도 맡았고 내 말을 경청했습니다. 당신이 밤에 누구의 집을 들여다보는지 당신의 아내는 아나요? 설애의 사랑에 대한 관점입니다. 서로에게 바닥까지 보여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죠. 이 장면에는 생략된 대사집에만 수록된 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삭제 대사는 모든 걸 보여주었던 기도수와의 사랑을, 두 번째 대사는 너는 아내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냐는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대사기도 하고 기도수와의 관계보다 혜준과 설애의 관계의 미묘함을 더 살리기 위해 생략된 대사로 보입니다. 설애의 증언은 그렇게 끝나게 되고 그런 의혹이 남았지만 기도수의 유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수사는 종결됩니다. 형도요. 딴 짭새들하고 똑같아요. 물론 혜준도 마냥 뒷맛이 깔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아직도 붙잡고 있어. 빨리 종결시키고 더 큰 건으로 치고 나가라고. 의혹이 풀릴 때까지 언제까지고 잡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호구 같아 보여도 사실은 무서운 분이에요. 다음번에는 설현이 꼭 잡을 거니까. 그렇다고 수완처럼 굴 수도 없는 노릇. 사건 종결됐어요. 설애에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며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자 설애는 묻죠. 기쁜가요? 그야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요? 요망한 이 말을 들은 혜준은 솔직히 이건 노렸다. 노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설애의 시선 처리를 보면 놀라서 벨트 한 번, 혜준의 표정을 한 번 보고 그 다음 목적지인 수갑 쪽을 봅니다. 관객은 변태 만들어 놓고 감독만 빠져나가는 이 그림 굉장히 옳지 못합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용의자와 형사의 관계를 벗어나게 된 혜준은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 설애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때 설애는 혜준이 미결 사건을 벽에 붙여두는 걸 알게 됩니다. 나름 중국식을 대접하는 혜준이지만 이게 중국식이라고요?
아무튼 그리고는 미결 사건들을 같이 훑어보기 시작하죠. 화제로 오른 것은 역시나 질곡동 사건. 그만큼 좋아한 여자네.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설애.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설애의 집 벽지도 파도가 치는 모습이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설애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깊다는 빌드업 중 하나입니다. 설애가 홍산호를 따라붙을 한 여인을 지목하자 해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가인? 오가인 먼데 사는데? 경기도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게다가 결혼도 했는데? 먼 곳에서 손님도 자주 드나드는 미용실, 거기다 결혼까지 한 유부녀. 쫓기는 몸인 홍산호가 사랑의 대상으로 고르기엔 경우가 적절치 않다는 의미인데 이 말을 들은 설애는 이렇게 답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정확히 이 앞에 한국에서는 이 붙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은 당신의 세상으로 치환해서 당신에게 사랑이란 결혼보다 후순위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본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혜준이 유부남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고 후에 다시 혜준을 만나러 올 때 이모신과 결혼한 상태로 찾아온 것을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해지는 대목이죠. 설애가 어딘가 망가진 소시오패스라서 탈인을 서슴지 않고 결혼한 상대를 좋아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표현을 빌자면 설애에겐 사랑이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이는 홍산호란 각주를 통해 부연 설명됩니다. 설애의 예상대로 홍산호는 오가인을 찾아간 상태였고 혜준 일행에게 쫓겨 궁지에 물게 됩니다. 혜준은 묻죠. 너 돈 때문에 범인 죽인 거 아니지? 그치?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너 한 달 감옥 살 때 범이가 오가인을 건드렸어. 맞지? 네 맘 완전히 이해한다. 나도 좋아하는 여자 있거든? 근데 그 남편이 이 여자를 때려. 나 그 새끼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다 아주. 여자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랑 왜 자요? 나도 쓰레기지만. 그러니까 아니 네가 왜 쓰레기야? 넌 가인이 진짜 사랑하잖아. 너 가인이 때문에 다 포기한 거 아니야? 이미 죽은 기도수를 2번 죽일 순 없으니 산호를 설득하기 위해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설애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산호는 설애와 유사한 점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을 잊지 못해 쫓아가고 사랑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은 이후 설애의 행적과 비슷하죠. 즉 산호의 발언은 이후 혜준을 향한 설애의 심경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나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그의 최후 역시 향후 설애가 맞게 될 결말에 대한 암시기도 하고요. 이후 마찬가지로 생략된 장면이 홍산호의 뉴스를 들으며 할머니를 간병 중이던 설애가 사랑은 용맹한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생략 대사처럼 너무 노골적이라 걷어낸 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산호의 눈에는 옥상과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독거노인입니까? 집에 들이닥쳐 재워주겠다며 해결된 사건 사진을 불태우는 설애. 그걸 방치하던 혜준은 한면의 사진 앞에선 막아섭니다. 바로 용의자일 때 찍어두었던 설애의 사진이죠. 다른 사진이 타는 것을 방치하던 혜준은 이 사진에는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벼랑. 혜준의 벽은 그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선 벽지의 모양이 파도에 가까웠던 설애와 다르게 정렬된 사각형의 반복이죠. 그는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한편 경찰 일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불면증을 알아가면서도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이 곧 그의 자부심인 셈인데 그 심상세계에 설애가 들어섭니다. 미결된 사건에 시체들만 가득하던 이곳에 이미 해결된 사건, 살아있는 설애의 사진이 붙어있는 거죠. 다음 장면들 또한 혜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자신의 잠자는 모습, 가장 무방비한 상태를 설애에게 보이고 설애가 혜준의 소지품들을 이리저리 뒤져보는데도 저항 없이 봐드립니다. 심지어는 휴일이라고 사람들이 살인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예, 불륜 미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륜인 건 빼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알콩달콩한 장면 사이사이로 중요한 대화가 몇 개 지나가는데 장갑 많이 안 씁니까? 굳은 살이 이게. 설애의 손에 박힌 굳은 살들. 나도 언제나 똑바로 보려고 노력해요. 시체들이 마지막에 보았을 범인을 잡기 위해 언제나 똑바로 보려고 노력한다. 인공 눈물과 함께 제가 해주는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인 대사입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피 많은 현장. 냄새 때문에. 피 많은 현장을 무서워한다고 밝히는 혜준.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날 책임진 형사가 품이 있었어. 이후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경찰치고는 품이 있다 이건가요? 한국 남자치고는? 남자치고는? 현대인치고는? 그리고 절에 앉아서 혜준이 설애를 관찰했던 기록을 함께 듣는데 두 남녀의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용의자로서 관찰하며 지켜보는 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설애는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을 통해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게 드러납니다. 저렇게 사극으로 배워서 말을 고풍스럽게 하는가? 용의자와 형사라는 관계, 유부남과 미망인이라는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둘만의 내적인 친밀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름다우면 불륜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딱히 감독이 이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폈네. 폈어. 담배라는 주어를 생략해서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에서 알 수 있죠. 이러한 설정은 일부에서 얘기했듯 궁극적인 사랑의 형태를 보이기 위해 극한의 상황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해결하면 파일 지우죠? 물론 그 뒤에는 녹음 파일을 지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용의자와 형사라는 관계를 지우고 싶어하는 모습 역시 보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았을 때 품이 있는 혜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네요. 와, 담배 피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잠시 감상하시죠. 이포에 내려온 혜준은 설애가 듣던 노래를 들으며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 혜준을 끌어안는 정화는 냄새를 맡다가 폈네. 폈어. 장면으로 이어지고 혜준은 수완 때문에 냄새가 뱄다며 너스레를 떨며 지나가죠. 이후 새벽녘에 자니까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장면만 묘사하지 않을 뿐 이 시점에서 이미 혜준은 설애에게 사랑에 빠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정환과는 육체적 관계의 장면은 물론이고 스킨십이 많이 등장하지만 혜준이 정환을 사랑하는 듯한 묘사는 보이지 않죠. 이런 대칭 구조가 감독이 보는 사랑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육체에 있지 않고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니 이후 화요일 할머니가 위독해서 설애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혜준은 설애 대신 월요일 할머니를 돌봐주러 가기로 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녹색 공책을 가지러 설애의 집에 방문하고 빈집에 방문한 김에 뚜껑 속 펜타닐 내정을 확인하는 혜준. 이후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공책을 읽어주는데 이 산의 봉우리는 깊이 감추어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동쪽으로 250리를 가면 기름산이 있는데 이 산의 봉우리는 깊이 감추어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옵니다. 설의 손엔 굳은 살이 좀 있죠. 요즘 그렇더라. 원래는 손바닥이 입술 같았는데 요즘 들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다는 설애. 그리고 할머니의 음악을 틀어드리려 핸드폰을 보다가 한 어플을 발견하는 혜준. 10월 26일 하필이면 기도수 씨가 살해당한 날 138층이나 올랐다는 기록입니다. 어디를 다녀왔냐는 질문에도 집에만 있었다는 할머니. 이상함을 감지한 혜준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할머니. 그렇다면 만약에 설애가 오늘 왔으면? 월요일이요. 월요일이라 설애가 오는 게 아니라 설애가 와서 월요일이라면 핵심적인 알리바이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건 당일 설애의 행적을 추리하는 혜준. 원래는 비금봉을 기름봉이라 불렀답니다. 기름 바른 듯 미끄럽다고 기름봉. 앞서 기름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 수 없었으나 혜준의 노력에 의해 기름봉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전화를 바꿔치기해서 나오는데 아마도 7분. 똑같은 기종인 자신의 핸드폰과 할머니의 핸드폰을 바꿔서 집을 나서고 괜찮아요? 네. 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확인 전화를 받아 알리바이를 만든 뒤 기도수와는 다른 루트로 산을 올라 밀어서 살해한 것. 아니길 바라는 혜준이지만 그렇게 올라선 비금봉의 높이는 138층. 할머니의 핸드폰에 기록된 그 높이였습니다. 간병을 끝내고 온 설애는 혜준을 보며 반가운 미소를 짓지만 이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챕니다. 무표정한 혜준과 그가 신고 온 등산화로 상황을 알아차리는 설애. 왜 그렇게 맞으면서 무슨 가축처럼 몸에 낙인까지 지켜가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왜 경찰은 안 믿어요?
라는 혜준의 질문에 중국에 돌려보낸다는 협박에 못 이겼다고 답하는 설혜. 그 살해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설혜의 살인과 뒤처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협박 편지를 보냈고 혜준이 설혜를 더 신경 쓰게 만든 수원의 난장판도 반은 설혜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진 태우고 내가 녹음한 파일들 다 지우고. 그것도 참 쉬웠겠네요. 좋아하는 느낌만 내면 내가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혜준이 자신에게 접근한 설혜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척척 들어맞았죠. 신문 중임에도 거의 썸 타는 수준의 분위기를 형성했었고 혜준을 따라와 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설혜의 호의를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특히 이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모습 역시 순수한 호의였다고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혜준에 대한 설혜의 반응은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요?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당신 숨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이요?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요? 내가 품이 있댔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이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혜준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서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망치고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진 순간 그 근간이 무너지고 붕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에서 정한이 그리고 사랑이 가지는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혜준의 반지를 설혜의 손이 덮는 장면 역시 그런 표현의 연장선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설혜에게 속아 수사를 망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다가온 나머지 설혜의 진심이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포로 내려와 설혜와 재회한 후에도 이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혜준의 말. 할머니 폰은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종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혜준은 설혜를 체포하지 않습니다. 설혜를 체포한들 그가 잃어버린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단순히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측은지심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설혜에게 마음을 허락했고 그 때문에 진범을 놓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랑보다 이를 우선시하며 살아왔고 그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랑이 이를 넘어선 순간 이전의 혜준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한번 붕괴된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13개월 후 이포, 혜준이 지그시 해파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장면이 시작됩니다. 해파리는 설혜와 혜준 사이의 추억 중 하나죠. 당신은 해파리예요. 눈도 코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설혜를 잃은 혜준은 다시 잠을 잃고 수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의사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일광욕을 권장하지만 여기 아침에 해 없어요. 안개 때문에. 이포의 아침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족욕, 도파민 처방, 양압기 등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지만 혜준이 불면증을 벗어난 이유도 사랑에 있었듯 다시 찾아온 불면증은 사랑 외에는 고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한과의 관계는 당신 오고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지? 혜준이 이포로 내려오면서부터 매일 집밥 먹고 석류 먹으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한과는 달리 수면 검사도 받고 도파민도 처방받는 혜준은 좀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한이 좀 더 보편 상식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혜준은 상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혜준의 문제에 대한 정한의 접근법도 상식적입니다. 중년 남성 56%가 우울증 고위험군이래. 이주의 많은 남자가 자라 진액을 먹고 그렇게 효과를 봤다는데 남성 호르몬의 문제의 원인을 통계에서 찾고 해결책 역시 중년 남성 호르몬 감소, 자라 진액으로 남성 호르몬 증가 식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건 정한도 알고 있죠. 당신이 이포에 와서 나는 정말 행복한데. 행복해 나도. 영혼 없는 대답을 던져보지만 정한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당신은 살인이랑 폭력도 같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혜준을 살게 했으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론적으론 사람을 대하는 정한은 결코 혜준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임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혜준은
허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설애는 새로운 남편과 지내고 있는 듯한데 명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무언가 중국 청년에게 추궁을 당하는 등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혜준이 도둑맞은 자라를 수사하고 있는 동안 설애는 또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비상등이 울리는 가운데 바보같이 오면 죽는다고 오지 말랬잖아요. 당신 만날 방법이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역시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뒤에 여러 개의 가발도 보이네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심화의 초밥과 혜준이 버리라고 했던 핸드폰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들켰으니 이사를 가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설애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이포에서 이들은 다시 재회하죠. 미묘한 기싸움이 담긴 소개가 지나가고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점. 구두를 쳐다보는 설애에게 여기선 뛸 일이 없었어요. 혜준의 말에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설애. 정하는 목욕을, 혜준은 조격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설애 얘기를 묘하게 틀어서 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정한과 녹색 옷은 이쁘더라. 파랑 아니었어? 색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실제 색깔은 녹색이었는데 과거에도 설애가 혜준과 만날 때는 대부분 녹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대교에서 왠지 정한에게 전화를 거는 설애의 남편. 다음날 부하 형사에게 전화가 오는데 축하해. 살인사건이래. 조용한 동네 이포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당연히도 설애의 남편. 시체에서 설애 전 남편의 것과 같은 시계를 발견하는 혜준. 불안한 직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러려고 이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혜준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놓아준 형사가 있는 이포에 왔냐고 묻습니다. 설애의 목적이 살인에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설애는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만나러 오는 내가 그렇게 나쁘냐고 묻습니다. 살인은 수단일 뿐 설애의 목적은 혜준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신문 장면. 자, 영화 초반부 신문 장면과 비교해봅시다. 영화 초반부에는 가능한 한 이들이 한 프레임 안에 잡혔습니다. 옆에서 찍던가 뒷모습이 나오게끔 찍는다던가 하는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모니터를 이용해서라도 한 프레임 안에 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신문 장면을 보면 옆에 노트북의 화면에 비해 모니터의 가로가 많이 길죠? 아마도 21대9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가 아니니 연출을 위해서 채용된 물건일 텐데 일단 설애와 혜준의 위치를 반대로 배치해서 각각 밖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엇갈려놨습니다. 화면을 줌에서 잡을 때도 길게 이동을 해야 하고 혜준이 화면에 잡힐 즈음엔 이미 설애는 화면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이동하는 패닝샷이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두 사람 간의 멀어진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이때 물어보는 질문은 공적인 신문 내용들입니다. 물론 마냥 차가울 수만은 없는 게 헤어진 관계죠. 다시 초반부처럼 한 프레임에 담기기 시작하는데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돈을 쓰는 걸 보여야 돈이 모인다는 전 남편. 현 시체에 지론을 들은 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아니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설애의 답은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혜준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 아닌 이유로 선택한 남편이고 그 남편이 여기저기서 협박을 받고 그러다 죽고 작은하고 똑같네요. 이에 대한 설애의 답은 예? 그 남편은 자살이고 이 남편은 피살인데요. 혜준은 일어서고 그러자 화면에서 설애가 가려집니다. 혜준은 또 다시 묻죠. 그 남편이 한 형사의 관할 지역에서 그것도 멀리 떨어진 관할 지역에서 자살하거나 살해됐어요. 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난 이럴 것 같아요. 그거 참 공교롭네. 송소라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때 설애가 대답하는데 틈 사이로 살짝 모습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틈 사이의 진심이 엿보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참 불쌍한 여자네. 이때 보면 혜준의 표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설애가 대답을 하고 계속 설애를 잡다가 부하 직원을 잡은 뒤에야 대화의 여운이 끝날 즈음 다시 혜준의 표정이 잡힙니다. 답변의 순간 혜준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신문의 꽃 식사가 들어오는데 혜준의 대접은 초밥에서 콘독으로 수직 낙하,
설애는 묘하게 토라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진을 찍어 신문에 나서는 혜준. 목격자 중 여성은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답하고 혜준은 녹색이 아니라 파랑이 맞냐고 되묻습니다. 멀리서 사진으로 본 결과 파랑으로 보입니다. 이 녹색이냐 파랑이냐는 설애가 찐 사랑꾼이냐 아니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라는 식의 관점에 따른 해석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작중에서 빛 따라 색깔이 바뀐다는 언급이 있지만 맨눈으로 봤을 때는 녹색인 드레스가 작중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파랑이라는 점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기계의 겉모습만 담는 시선엔 파랑으로 보이는 것이 혜준의 시선에선 녹색이었다. 이 점도 재밌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벨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여는 설애. 설애가 안겨오자 눈을 질끈 감지만 밀어내지는 않는 혜준. 이 영화는 몸짓과 표정으로 참 많은 것을 말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왜 왔는지 묻는 혜준의 질문에 당신 만날 방법이 여러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답하는 설애. 산책할 때 입었던 원피스가 어디 갔냐고 묻자 이걸 입었다고 답하는 설애와 거짓말하지 말라며 지난번 만났을 때 입었던 원피스를 상세히 묘사하자 자세히 더 봤나요? 실질적으로 이 대화 자체가 하나의 밀당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혜준은 계속 설애를 밀어냅니다. 설애가 살인자인 것도 한몫하지만 자신이 그 허물을 덮어줬다는 면에서 설애는 존재 자체로 혜준의 약점이 됩니다. 이포에서 설애를 만날 때마다 혜준의 모습에서 품위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런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둘은 만나지 않는 게 맞겠죠. 하지만 설애의 행동 원리는 상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혜준에게 빠졌으면서 왜 굳이 못난 사람과 결혼해서 혜준의 앞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사랑한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 혜준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도 사랑 앞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 정확히는 본인이 유도한 거긴 하지만 남편이 살해당한 걸 목격하고도 작전의 성공을 기뻐하거나 그동안의 수레에 젖기보다 사방의 피를 보고 혜준이 무서워할 것을 걱정해 정리하는 이런 모습. 이런 사랑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설애와 혜준 간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묻어있는 피를 정리했다는 설애의 말에 대한 혜준의 반응은 당신은 방금 살인 사건의 중요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상식에 기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혜준은 설애 곁에선 잠이 듭니다. 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혜준은 자고 싶어서 수면 클리닉을 찾아도 잘 잠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파리 치료법 같은 게 없어도 설애 옆에선 잠들 수 있습니다. 즉 상식이란 갑옷에 둘러싸여 있을 뿐 본질적으론 혜준도 설애와 동료라는 겁니다. 단지 설애와의 만남은 짧았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지켜온 것은 품이었기에 그 눈이 가려진 거죠.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면을 상징하는 장치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눈과 인공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철성이 잡혀와 범인임을 자백하지만 송소래가 죽여달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혜준은 범인을 앞에 두고도 설애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죠. 한편 집으로 돌아온 혜준을 반기는 것은 아는 여자의 남편이 한밤중에 부재중 전화를 2통이나 걸었다면 위기감지에 민감한 정안의 의심이었습니다. 임무 시날 혜준이 혹은 혜준과 설애가 죽였는지 의심하는 정안. 다음날 여전히 혜준은 설애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제발 그 여자한테 그만 집착하십시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하지도 않냐는 일갈 뒤에 파도에 맞고 움찔하는 혜준. 미래에 대한 복선이 이미 깔리고 있는 셈이죠. 설애가 워치에 녹음한 내용을 확인하는 혜준. 이때 보면 공간이 공적인 사무실이 아닌 개인적인 차 안입니다. 혜준도 그저 설애를 용의자로서만 보고 쫓고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녹음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이러려고 이포에 왔냐고 물을 텐데 어떡하지? 왜 자꾸 눈물이 나고 난리야? 답을 말해야 하나? 아니야. 이미 그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묻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러려고 이포에 왔냐고 묻는 혜준이 등장하며 회상은 끝이 납니다. 호미산에 있다는 설애의 말에 호미산으로 향하는 혜준. 그때 설애는 쫄지 말아요. 여기에 안개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안개란 시야를 가리든 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이포는 안개 때문에 아침엔 태양도 보기 힘든 동네죠. 즉 안개가 없는 호미산은 조금 더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등반하며 재판에서 나라에 빼앗겼지만 누가 몰래도 내 마음속에서 호미산은 내 산이에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역시 설애의 인생관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혜준은 저항과 결혼했지만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이는 혜준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골함에 대고 믿음직한 남자를 데려왔다며 혜준에게 유골을 대신 뿌려줄 것을 부탁하는 설애.
혜준이 반응이 없자 번역기를 꺼내듭니다. 날 떠난 다음 당신은 내내 편하게 잠을 한숨도 못 잤죠? 억지로 눈을 감아도 자꾸만 내가 보였죠? 번역기의 의미는 앞에서 다뤘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날 밤 시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은 문득 다시 산 것 같았죠? 마침내. 혜준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혜준의 대답은 지난 400일 동안 당신을 날짜까지 세고 있을 정도로 설애를 잊지 못한 혜준. 당신이 무슨 단어가 이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뒤의 말은 차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렇다고 해서 난 경찰이고 당신이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혜준도 설애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걸 제쳐놓고 사랑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설애와 달리 혜준에게 형사와 용의자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진솔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어질 수 있는 기회지만 마치 번역되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듯 설애의 말은 혜준에게 바로 닿지 않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피의자로. 결국 그런 피의자로 대해달라고 말하는 설애. 실질적으로 이 시점이 설애와 혜준이 잘 될 가능성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안개가 낀 이포를 벗어나 자신의 산인 호미산까지 내려왔고 비록 유골이지만 할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설애 입장에선 보여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보여준 것인데 이래도 안 된다면 그때부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답을 가르쳐주며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설애가 헤어질 결심을 다지는 순간이기도 하겠죠. 혜준은 내가 왜 설애 씨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죠? 아니 안 궁금하댔나? 라고 묻지만 웃으며 고개를 젓는 설애. 이 부분에 있어선 영화가 보여주지 않으니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그 자연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였다는 점이 중요하지 왜, 어떻게 같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애가 없으니 날짜까지 새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는데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아니면 좋아하는 게 멈추는 사랑인가? 이미 설애가 살인자임을 알고도 감싸줬으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더 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운명의 상대에게 있어서 이유는 불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이 구간에서 혜준의 말과 표정은 공허하고 구차하게 들립니다. 몸이 꼿꼿해요. 긴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똑바른 사람은 드물어요. 그게 설애 씨의 많은 것에 대해 말해준다고 말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는 유골을 뿌리는 혜준. 이때 카메라는 불안함을 표현하며 혜준에게 다가섭니다. 설애가 절벽 끝에 혜준에게 다가서는 것인데 혜준은 그걸 듣고 포기한 듯 눈을 감죠. 혜준은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설애를 사랑함에도 정환과의 관계나 설애가 피의자란 사실을 제쳐놓고 설애와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설애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설애를 사랑하는 건 역시 진심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준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서 설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함을 알매도 이어질 수 없는 간극. 하지만 설애 역시 혜준을 사랑하기에 혜준을 해치지 않습니다. 믿는 것 대신 포옹하는 설애. 그리고는 증거였던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버리라고 말했던 혜준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걸로 재수사해요. 본부의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 영화는 사랑해요 라는 대사를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던지는 이모신을 통해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하고 가볍게 쓰일 수 있는지 조소할 뿐입니다. 대신 상황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혜준은 자신이 붕괴될 정도로 설애를 감싸주며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설애 역시 자신이 살인자로 드러날 증거를 혜준에게 넘겨주며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자신마저 내던지며 상대를 위하는 것. 이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절절한 사랑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혜준 씨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파도에 맞던 것처럼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적인 대사죠. 마치 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혜준의 품에서 립밤을 꺼내 바르고 사탕을 꺼내 먹는 설애. 그런 설애의 손길에도 혜준은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절절한 키스신이 나오는데 배 아프니까 이게 이어짐의 키스가 아니라 슬픈 키스신이란 설명만 하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통과! 이포로 돌아오자 떠나는 정한 그리고 이주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대해 이모저모 얘기를 나눈 이주임은 사실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한은 떠나며 성유와 자라를 챙겨갑니다.
이걸 가지고 정환이 바람을 피웠고 좋은 기회를 잡아 떠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혜준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깨닫고 각각 남성과 여성의 상징인 성류와 자라를 가져감으로써 혜준과는 이성으로 엮일 일이 없으며 이주임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암시 정도를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혜준은 밉고 싫을 때도 매주 하기로 한 건 어떻게 하냐고 묻지만 정환은 비켜달란 말만 남기고 떠납니다. 벽에 핀 곰팡이를 보며 양압기를 차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혜준. 설애를 이송하던 장면을 회상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병원서 검사했는데 내가 1시간에 47번 깬대요. 믿어져요? 숨을 입으로 쉬어서 그렇다고 잘 때 코로 숨쉬게 도와주는 기계를 쓰래요. 이상해요. 깨있을 땐 코로 쉬는데. 역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해녀가 폰을 찾아와서 이모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데 이모신이 폰에서 음성 파일을 찾아 듣게 되고 그 내용을 정원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밌는 건 진지한 장면임에도 이모신의 문자는 맞춤법이 잘 맞지 않아요. 반면 중국인인 설의 문자의 맞춤법은 깔끔합니다. 이들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꼿꼿한 설애와 그렇지 못한 호신을 상징하는 문자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철성을 불러 물어보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설애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혜준. 그리고 이미 6월단지에서는 여기 있던 펜타닐 레알 어쨌습니까? 펜타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능한 만큼 혜준은 빠르게 답에 도달합니다. 설애는 이모신이 협박하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모신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사철성이 어머니를 죽이고 사철성이 폰에 깔린 GPS를 통해 추적해서 이모신을 죽이도록 유도한 겁니다. 물러준 거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혜준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설애 씨는 한편도 철석이 엄마도 다 나 때문에 죽은 거죠? 결국 혜준을 위해 이들이 희생된 셈이니까요. 이모신이 말한 녹음 파일이 뭐냐고 묻자 설애는 당신 목소리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당연히 혜준이 붕괴할 때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겠죠? 앞서 얘기했듯 단어로서 사랑한단 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붕괴 장면은 혜준이 모든 것을 내준 사랑 고백입니다. 하지만 혜준은 언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 내가 언제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죠. 설애는 마지막에 중국어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결국 번역기의 딜레이처럼 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순간엔 딜레이가 존재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 사랑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의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는 설애의 말은 혜준에게 제 시간에 닿지 못했고 설애는 이모신 핸드폰을 더 깊은 곳에 버리라는 혜준과 똑같은 사랑 고백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돼야 할 이 장면에서 굳이 진짜 눈물이 아니라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마치 눈물처럼 줌아웃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잘 보이지 않던 시야를 닦아내고 혜준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 봤습니다. 폰을 확인하며 무너지고 깨어짐이란 제목과 날짜를 확인하는 혜준. 설애는 몇 번이고 이 녹음을 다시 들으며 혜준이 보여준 참사랑을 곱씹습니다. 와... 당연히 와... 이게 40대의 미모라고? 와... 김태형 감독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설애는 바닷가로 가서 흙을 파냅니다. 밀물이 밀려오며 물이 점점 다가오는데 만조와 간조 역시 시간차를 상징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밀물에 의해서 쌓인 흙도 무너지며 설애를 덮습니다. 혜준 씨,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 포에 갔나 봐요. 진정한 사랑과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푸르미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설애는 스스로 자취를 감춤으로써 혜준의 미제 사건이 되기로 한 거죠. 설애의 사랑에 대한 진심에는 타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더는 발전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변형되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영원히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후 진상을 알게 된 혜준이 설애를 찾아 헤매지만 영화 내내 보여줬듯 이들의 시간은 어긋나고 맙니다. 이 해변 장면에서 영화는 혜준의 발을 보여주는데 다시 운동화를 신는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설애가 그러했듯 자신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어봅니다. 뒤늦게 설애의 말을 이해하고 옅은 미소와 함께 눈물을 삼키는 혜준. 넥타이를 풀고 신발끈을 조여맨 뒤 다시 설애를 찾아보지만 그의 부름에 답할
그의 사랑은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리뷰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헤어질 결심은 단순히 불륜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사랑의 형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점이 돋보이는 건 단순히 해준, 설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사랑을 소유의 개념으로 본 기도수, 사랑의 근간을 육체의 거리감으로 본 안정환,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접근한 이무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철성과 생명보다 사랑이 우선되는 경우를 먼저 보여준 홍산호 등 이 모든 형태를 통해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결혼으로 묶인 사이면 사랑인가? 서로에게 득이 되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사랑인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면 사랑인가? 개인이 가지는 기준이 다른 이상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영화의 관점에선 자신이 붕괴되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도 상대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설애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하기에 좋은 이웃인가를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랑의 상대인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자신의 안위도 신경 쓰지 않는 대신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았으며 미결 사건으로 남으며 사랑의 변형은 막았을지 모르나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였고 사랑의 가치를 생명보다 높게 본 담대함이 있기에 마냥 그녀를 손가락질하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감상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긴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상으론 이 영화에서 헤어질 결심이란 포기할 결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관철할 결심이야말로 헤어질 결심이 아닐까 싶네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는 사담이니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문자수 35,856자 2022년 10월 27일에 쓰기 시작해서 2023년 12월 15일자로 탈고 중인 작업. 여기부턴 해결 2부가 왜 늦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작업본이 날아가거나 자료가 날아가거나 대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워낙 여러 이유로 사실상 안 나올 사펑 2부나 딜레이된 매트릭스 2부 이런 게 있어서 해결 2부도 튜나가 튜나했다 라고 받아들이셨다면 변명할 말이 없긴 합니다. 솔직히 다시 작업할 예정인 피해 거짓도 언제 업로드될진 모르겠어요. 제 작업은 처음인 만큼 여유를 갖고 천천히 뜯어보고 싶은데 이게 언제 완성될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해결 2부가 나왔듯 매트릭스든 피해 거짓이든 작업은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다른 2부에 비해서 좋아하는 작품이니 2부는 빨리 내겠다고 했던 해결 2부가 왜 늦었는가? 일단 지금까지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께는 늘 감사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슬럼프가 왔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조회수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영상인 엔드게임 리뷰, 조커 리뷰, 라우어2 리뷰 정도가 맥스치라고 봤을 때 사펑 1부 이후부터 가편집 영상이나 업로드 텀이 늘어졌던 시기를 고려해보면 단순히 미완성, 텀이 길다를 넘어서 영상 자체가 굉장히 아쉬워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외계인 1부나 인어공주 PC 영상 그리고 해결 1부처럼 마음에 들게 뽑힌 영상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 많은 영상은 편집 이전에 애초에 대본에서 인사이트나 재미 부분이 많이 떨어졌달까요? 영상 퀄을 낮추고 업로드 텀을 줄이자라는 시도 중에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 사정입니다. 긴 연애도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방황하던 시기라 우울감이 심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일에 대한 의욕 자체가 안 생기던 시기였어요. 찝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왜 슬럼프가 왔는지를 모르겠어서 더 답답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영상들에서 나레이션 퀄리티가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가 있습니다. 슬럼프 때문인지 말 더듬증이 재발해서 특정한 발음에서 아예 발음이 막히고 딜레이돼서 문장을 읽으며 악센트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막히는 발음을 다른 단어로 교체하고 재녹음을 해도 다 잡지는 못해서 아마 들으면서 요즘 나레이션이 이상하네 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노력해서 많이 잡아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2부는 쉽게 낼 수가 없었어요. 1부랑 붙여서 완전판으로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대본도 자신이 없는데 녹음까지 앞과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도 스스로 납득이 안 됐으리라 봅니다. 이걸 가볍게 내버리면 스스로 퇴물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늦으니까 봐주세요 라고 동정표를 부탁하는 것도 제 성격에는 안 맞았고요. 지금껏 따라주신 여러분께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넘어갈 수는 없으니 작업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선 대본적이든 녹음적이든 합격점은 줄만한 리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실망감 때문에 용서가 안 되신다고 해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저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기보다 작업자로서의 제 프라이드를 우선시한 셈이니까요. 실망시켜드린 만큼 과거의 제가 아닌 다른 채널과 경쟁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을 말이 아닌 영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전 정점을 얻었던 적도 없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슬럼프와 팀원 교체를 겪어가며 다시금 우승컵을 들어올린 대상혁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둘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다시 정점에 서기까진 그 누구의 조언도 아닌 스스로의 결심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 평안히 보내시고 새해 또한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